치킨 쿠폰 꼭 받아가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일정 본회의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돼서 오고 계시고,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화두를 제시했는지 일단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신년사에서도 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자 강조를 앞서 했었고,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방향을 민생의 중심으로 좀 두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이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요즘 연시에 연초에 빚이라든지 희망이 없어서 먹고 살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많고요.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여기에 파급되는 민생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가 사실 이것이 국제 금융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도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 부대변인님, 그 뭐 민생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겠지만은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부분도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 뭐 민생을 중심에 놓고 방향도 민생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언제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 정치적 레토릭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입법 사항들을 처리하려면 야당과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장도 새로 오셨던 만큼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국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오늘처럼 뭐가 안 된다고 막 국회에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입법으로 야당과 잘 상의해서 민생 법안들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동의하고요. 네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당도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민생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방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께서도 도착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좀 이어가 보면 민생 회복의 한 해, 민생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통령이 그 첫걸음으로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민생 토론회의 건의사항은 또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이 토론회가 되려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또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테고요. 민생 토론회 건의사항은 즉각 반영하겠다.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토론회 듣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토론회를 각본 있게 뭔가 꾸밈하는 그런 것이 뭐 꾸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현장에 계신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란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상 많은 보고를 받겠지만 제한된 참모들에 의해서 정제된 보고나 정제된 정보를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토론회에서 그런 정제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대답이나 해법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의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날것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한숨 고르시고 네네 아니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네. 우리 지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민생 그리고 그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 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민생 토론회에서는 아까 뭐 꾸밈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뭐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는 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 예산 어디서 가져고 올 것이며 어떻게 그 법안 개정을 할 것이며 했을 때 결국 국회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좋은 정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민생을 강조하시지만 대화 타협을 하시지 않으시면 해결하는 정부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재차 하게 됩니다.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다라는 말씀 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토론회는 안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비공개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모두 발언이랑 경제부총리 얘기 말고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고 네. 추정의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랑 하는 것 혹은 기자회견 같은 거는 공개적으로 조금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저희가 대의제 정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싸우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나는 국민들이랑 직접 얘기한다고 불러다 놓고 듣는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것도 하나가 대통령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거 부처 간에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부서 칸막이를 좀 없애라라는 것이. 근데 정부 조직에서 부처 칸막이를 트고 허문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늘 관료 조직에서 문제됐던 것이 부처 칸막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전공이 에너지 환경이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기후변화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정책을 했을 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어떤 축산 문제라든지 어떤 물 관련된 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어떤 해법을 갖고 있고요. 예. 산자부는 에너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에너지 발전 분야에 대한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각 부처가 있는데 네. 늘 각 부처가 이런 걸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떠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관료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때 그래서 부처별로 인사를 맞교환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당시에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산자부의 그 에너지 산업 신의관을 하셨던 이제 실명 말씀드린 김신종이라는 분인데 그때 공무원이었죠. 근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부처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경부랑 산자부랑 많이 싸우다 보니까 맞바꾸자. 그래서 심의관에서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산자부로 오시고 맞바꿔 봤더니 실제로 공무원이 느끼기에 서로의 애로사항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았다라고 저한테 소개했던 게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부처 간의 공무원들 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처 간의 공무원들을 맞바꾸는 그런 인사 같은 것은 전 나름대로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도 있습니다. 인사 간 교류를 좀 활발히 하면 부처 칸막이가 좀 해소가 될지요, 류 의원님? 뭐 공무원 조직이 뭐 조금 뭐 경직돼 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보통 기업 조직 구성 관련해서 뭐 에자일 모델이나 폭포스 모델이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경직된 조직 구성에서 벗어나서 일을 잘 해보겠다라는 뜻은 잘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들이 업무 조정을 잘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부처 칸막이 없애고 잘 업무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니 뭐니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 요구되는 어떤 소통의 역량들이 있잖아요. 계속 위에서 꽉 막혀 계시면 결국에는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다양한 부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멍 때리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각 부처에서 파견 다 와요. 그렇죠. 저희도 집권해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부처에는 장관 정책보좌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기조가 있으면은 완전히 칸막이를 허물진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연락관도 있고요. 네,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은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그냥 복지부동하게 되는 거죠. 잘못 뭔가를 기한했다가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이 위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칸막이 좀 없애고 좀 창의적으로 해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방금 류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획을 잘 하고 그 기획을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의 뭐 보좌하는 조직부터 참모들부터 잘 점검을 하고 기획을 국정 기조를 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 재밌었던 게요. 충TV처럼 못하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못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 충TV를 언급하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고까지 했는데 구독자 55만의 충TV 뭐 저는 자주 보지만은 세 분도 자주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충TV 수준으로 혁신해서 홍보하려면 제 생각에는 핵심은 뭐 전권도 줘야 되고 또 B급 감성도 때로는 뭐 필요할 것 같고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까지 각오될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이거 저희 여기 나왔던 김성태 주무관이 옛날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인터뷰들이 다 있어요. 네. 위에서 공무원들이 혹은 관료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굴어도 그냥 본인이 질러버렸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자유도가 높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2017년도에 대선할 때 홍보본부에 있었거든요. 네. 홍보본부에 있었는데 당시 본부장이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한정혜 의원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때는 성과가 났어요. 문재인 그 캠프 때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번 대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도 위에서 이제 그 조직 구성에서 자유도를 막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입니까? 사실 지금 예. 보면은 네. 모든 게 다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인 싫은 소리 하면은 심지어는 선출된 당대표한테까지 내부 총질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 줄 만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혁신이니까 이렇게 해봐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요. 그 후보 시절에는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 뭐 쇼츠도 하고 할 때 잘 응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뭐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것도 뭐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하려면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홍보 담당자라든지 전략 담당자한테 전권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전권을 가진 자가 네. 이런 기획도 하고 또 일부의 권한도 부여받아서 본인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또 국정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최종 결심자가 반대하면 이러한 것도 사실 현실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전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은 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연장선상에서 혹시 대통령께서 홍보 측면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정책은 참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왜 이래? 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기 위함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계신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이 상사하면 같이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네. 공무원 조직이 경직돼서 그런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고 예. 저기 누구누구는 잘한다던데 그것 좀 따라 해봐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너무 싫고요. 김성태 주무관은 네. 무슨 죄입니까? 팀원으로서 너무 좀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냐고 직원들을 퇴근하는 사장님 같다라는 거죠. 네. 이런 사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직장들이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고요. 충주TV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 제가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의심의 눈길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뭐 좀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잘 해보라고 밀어도 주시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태도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떠신지 싶습니다. 일단 뭘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타투 입법을 하고 싶다. 그럼 본질은 타투 입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수 정당에서 대중들한테 잘 안 알려진다. 그럼 내가 해보자. 이게 홍보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 말고 그 홍보를 통해서 담아내고 싶은 정책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게 뭔지 잘 안 보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홍보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소통의 영역을 또 소통의 방식을 또 어떤 횟수를 좀 더 강화하고 늘려야 된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평가 먼저 김 최고위원님. 저는 소통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집권했을 때 출근길 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네. 또 어떤 전국 뉴스를 또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출국길 문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좀 전해 들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네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없어졌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전 정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강조하셨던 바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국 현안이 굉장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꼭 출근길 문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예. 그때 대통령하고 이제 오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출근길 문답이 한참 그 화제가 됐을 때였는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매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매일 기자들과의 문답을 하기가 어렵다면 수석들이 돌아가면서 좀 출근길 문답을 대신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꼭 대통령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라면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있는 수석들이 또 주기적으로 이런 기자들과의 소통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그 신년 기자회견도 있던데 그거는 열긴 여는 게 맞다. 또 열대 형식이나 방식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류 의원님? 뭐 열긴 여셔야 그래도 소통을 하려는 의지는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을 이제 시민들께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소통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는 소통의 방식은 뭘까도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네.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무조건 한 분 한 분 만나 뵈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소통은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남 탓하는 듯한 뭐 요런 메시지 자체가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소통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소통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잠깐 첨언하면 대통령실에서 너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뽑았을 때 그 마음은 솔직한 대통령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면 잘한 대로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했다 솔직하게 이런 것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 솔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좀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포장하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좋지 않게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심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가 있는 소통 플랫폼이 어딜까요? 국회입니다. 국회. 네.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 상임위별로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이러면서 이 뭔가가 합의가 되는 과정 그거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랑 협조하라고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소통 창구를 살리려면 일단 국회와의 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직접 소통 그걸로도 부족하면 기자회견 같은 거 통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유튜버들 하듯이 그런 재기발랄한 홍보 방식 이런 거부터 떠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뭘 자꾸 새로운 루트를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으로 소통의 돌아가는 창구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관련된 짧은 질문 하나면요. 그 올해 첫날에도 기자들하고 대통령께서 인사하면서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당선인 시절에도 기자들한테 김치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했었는데 아직 그 김치찌개는 좀 끓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김치찌개를 고집하는지 궁금하고 왜 이거를 먹자고 하는 거 또 올해는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따라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예. 그 유튜브 성열이 형 유튜브 보고 예.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예, 그 진짜
그거 따라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저거는 이 음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개발한 거다. 그래서 먹어봤어요.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진짜로 그 술 먹은 느낌만 나고 이렇게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치찌개를 고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이게 다 좋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본으로 돌아가고 네. 기본 위에서 뭔가를 더 얻는 걸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분들하고 소통하고 김치찌개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야당 정치인들하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밥 먹는 게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밥 네. 먹으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을 강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하려면 입법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또 필요하거든요. 야당 정치인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계속 오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예. 뭐 김치찌개 뭐 한마디 보태실 거 있으세요? 김치찌개 뭐 좋은 안주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있다면 소통을 이제 강조하실 테니까 네. 그렇다면 부장님처럼 말씀 많이 하시지 마시고 기자님들께 질문 받는 지금 풍경을 좀 본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 후폭풍 혹은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관심이었던 쌍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의결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그 류호정 의원님께서 네. 본회의장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뭐 정해져 있었죠. 예, 표결들이.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시끄럽거나 뭐 고성이 오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도 부결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일단 쌍특검법안 재의결 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류 의원님 먼저 이어가실까요? 뭐 민주당의 뭐 정치적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싶은 측에서 저는 정치적 전략 당연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의결하면 100% 부결이거든요. 네. 뭐 왜 신속 트랙에 올렸나, 패스트 트랙에 올렸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물론 신속해야 하지만 어쨌든 처리되는 게 목표죠. 일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00% 부결인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아직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 조금 기대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용산의 태도 변화나 뭐 이준석 신당의 어떤 뭐랄까 세력 확장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변수가 되어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비롯해서 쌍특검 통과 여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 이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요. 짧게 조금만 덧붙이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헌이 아니라 위험인 거죠. 위헌이 아니라 위험. 네, 내부 뭐 단속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요,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윤재욱 원내대표야 뭐 원칙적인 측면 이 법안이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위헌적인 측면이나 요소들을 뭐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질은 결과적으로 여사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여사의 문제가 있던지 실체적으로 문제가 없던지 결과적으로 이런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요구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고요. 류호정 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그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신속 처리 안
안건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재의혹을 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의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있다라고 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방증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글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원기 부대변인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만큼 급했다면 재의결도 재투표도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신속 예.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건 급해서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 아까 류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찬성률이 되게 높은 법안인데 네네. 이게 오늘 본회의에 올려버리면은 그냥 이 법 없어지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정치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네. AI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코딩 딱 해가지고 절차대로 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이런 거 민간 기업에서도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거래처에서 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죠라고 했을 때 네네. 근데 여기서 오늘까지 이거 안 해주면은 저는 그냥 프로젝트 닫겠습니다. 그럼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조율을 해가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네네. 우리가 지금 제1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그 법안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엔 다시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엄청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과 뭐 공론화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뭐 총선 전략이니 뭐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당연히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으면 그런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이 진짜 위헌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찬성률을 낮추고 반대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에 재투표하면 통과된다. 아마 뭐 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류 의원님 이탈표라는 게요. 네. 시간이 지나고 공천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지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주당 측의 이탈표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어쨌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건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는 뭐 억하심정으로 뭐 복수하려고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양당 공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예. 지도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상식과 먼 발언을 하더라도 공천 때문에 침묵하는 잘못된 정당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특검법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뭐 공천 탈락 전에 물론 그런 소신을 밝혀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 이후에라도 이제는 소신대로 행동하겠다 하시면은 뭐 저는 통과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요,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박주민 의원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에서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너무 남용되고 있다. 둘째, 본인 범죄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다. 이런 의견까지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가 실효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고 참 고생을 먼저 하시겠어요? 네. 우리 당이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네네. 헌재에서는 이거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기각할 거예요. 그래요? 이 헌법 52조인가 53조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해상충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법원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제의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고 네네. 권한 남용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권한 남용 이거는 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치윤리적 문제인 것이지 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으로 붙었을 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 근데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논리를 끼워 맞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 말고 그냥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너무 우리 정치가 지금 사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뻔히 기각될 게 뻔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럼 이런 별 생각이 소용이 없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검토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기다려보자. 헌재에 넘겨놨으니까 이거 2월 달까지 기다려보자.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태워놓고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위헌인데 한번 판단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통령 권한 남용한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판사들이 이거 인용 안 해줄 거라는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사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연 전략인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요? 지연 전략이고 저는 총선용까지 정쟁으로 유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특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다른 데 특별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뭐만 하면 헌법재판소를 보내겠다. 뭐만 하면 뭐 사법부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정치인 스스로가 좀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해결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적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을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네. 헌법에 이 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해 충돌에 대한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 거부권에 대한 어떤 해석을 입법부의 견제를 위한 상관분립적인 요소 측면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썼다고 해서 글쎄요 권한쟁의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총선에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께서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제2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감찰관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나온 있잖아요. 얘기죠. 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들이기는 해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최고위원, 혁신위원, 비대위원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나마 네네. 요 이제 김경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반갑기까지는 한데,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내용이. 그 국민의힘도 아는데 국민의힘의 바람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부결시킬 그러니까 특검법 본인들이 이제 맡게 될 어떤 여론과 언론의 어떤 비판 수위를 낮춰보려고 이런 거라도 하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아마 본회의장 나오시면서 또 소식도 왔던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이번에도 행사가 될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 보세요? 하헌기 부대변인님.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하면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다른 사안과 좀 다르나요? 그동안 해왔던? 이거 있잖아요. 예. 제가 진짜 이거 10월 달쯤 8월 뭐 이럴 때쯤으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이 그건 불분명한데 그때 당시에 이 이태원 유족들이 국회에서 열흘 넘게 단식하고 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단식하는 기간에 뭐 했냐면 노량진 가서 수돗물 먹고 있었어요. 한번 조율해 보려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야당이 가가지고 단식 좀 멈추게 하려고 찾아가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통과시킨 게 이태원 특별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충분히 조사됐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조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채우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고요. 예. 하헌기 부대변인 말씀처럼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쨌든 재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여러 차례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여당이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에서 건의는 할까요? 대통령께 제2요구권에 대해서요? 글쎄요. 그 부분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류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된다. 정치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가볍게 일부에서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뭐 조직 뭐 바꾸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봐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난을 뭐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정쟁화하지 않으려면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특별법 내용에 뭐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재발 방지.
뭐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죠. 여기는 이제 남 탓이 아니라 지금 외면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본회의 때는 앞서 나눈 이런 법안들 뭐 쟁점들 말고도 뭐 개식용 금지법이랄지 우주항공청 설치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안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상황은 뒤에서 조금 더 첨언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다음 주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눈이 오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퇴근 시간대지만 서울 시내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요.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4, 5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안양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충주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여야 정치토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세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당무 복귀는 아직 뭐 미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후에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요구에 이 대표께서 답하지 않으면 내일 탈당하겠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헌기 부대변인님, 네. 원칙과 상식 탈당으로 점 찍어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탈당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퇴원하시더라도 뭐 좀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고 답을 듣고 탈당을 하는 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면 맞는 건데 총선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가까운 분들이지만 네. 좀 급해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에서요? 네, 이게 뭐 조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으니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로우키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대답을 못하는 물리적 상황인 속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또 공천 시점 또 총선 일정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는 내일 뭐 최후 통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칙과 상식 분들 이렇게 이별을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뭐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인가요? 최후 통첩을 했던 것도 예.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당적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더 뭔가 정치가 희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원칙과 상식에서도 아마 창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창당을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또 이렇게 압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했는데 그래서 답은 없는데 창당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압박이나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아마 원칙과 상식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또 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일 탈당 예고가 있는 것만큼 아마 뭐 창당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당과 연대를 하든 좀 결정할 것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류 의원님 네. 탈당 후에 탈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당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어느 분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이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당장에야 예. 뭐 여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3지대 있었거나 나오게 된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두가 손을 잡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저기 박성민 그 정치 컨설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나라도 같으면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만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3지대가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를 뭐 그런 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조응천 의원께서요, 류현님 제3지대 연합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도 제시하던데 제3지대 연합 플랫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 저는 연합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 약간 위성 정당이 떠올라가지고 네. 좀 약간 이렇게 무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뭐 지금 뭐 새로운 선택 그리고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맘 여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선언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 뭐 하나의 갈래를 또 만들어서 제3지대를 주도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제3지대가 현재 커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마 어느 시점에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비례연합정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제3지대 연합 플랫폼 이거 혹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원식 의원이 제안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뭐냐면 네. 이 지금에 있는 그 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때 네. 위성정당을 대놓고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있는 다른 정당들이랑 합쳐가지고 우리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민주당 못 하고 나머지는 좀 시민사회가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선거 때 뭐 이렇게 밖에 이 좋게 말하면 군웅 할고고 나쁘게 말하면 게릴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릴라들이랑 잠깐 반동탑 연합군을 만들었다가 이제 동탁이 토벌되고 나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것이고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제3지대 연합 플랫폼은 우리 창준이 상태로 있을 건데 윤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창준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다 색깔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 망친다 이랬던 사람끼리 갑자기 손잡고 쎄쎄쎄를 하면 이거 너무 그냥 배지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 이 집단들이 들어와서 백과쟁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쳐낼 건 쳐내서 뭐 2월 달쯤에 이게 그림이 잘 빌드업이 되면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걸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니 어디 그 프롬프트가 있었나 이렇게 잘 설명하다니. 근데 그 사이에 류 의원님께서는 손을 드셨습니다. 더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더 짧게요? 아, 경쟁 붙이셨는데. 조 의원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님 제안과 정의당만 딱 비교를 하자면 민주당 맛이 얼마나 나느냐, 민주당의 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느냐 차이거든요.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전부 민주당 위성정당 안에 묶어서 이제 비례대표 선거 하시자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민주당 이중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상 듣던 말로는 네. 정의당 지도부의 속내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그 속내가 사실 그 따뜻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으로 스스로도 우리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기 위해서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예.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느낌 조금 덜 나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 군웅할거가 되는 이유. 결국 세상이 혼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영웅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양당이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근데 저는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예. 비례연합정당, 뭐 선거연합정당, 제3지대 연합 플랫폼 전략적으로 선거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신당 만약에 하게 되면 신당이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하고 부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 플랫폼이 과연 그 정말 양당제를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기대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선거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그 새로운 정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약간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냐면 지금 우원식 의원님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80년대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운동권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걸로 보고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어떤 표를 받아서 하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로운 세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 그 제작진이 어느 분이 명쾌하게 한지를 좀 판단해서 쇼츠로 만들면 잘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민주당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정정이더라고요.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지만은 이게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 그런 부분을 정중히 사과한다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뭐 이런 도덕성 관련해서는 회복이 어렵다. 뭐 이런 뜻일까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전과자입니다. 예. 그거 유튜버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서 한번 욕했다가 네. 고소를 당해서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네네. 전과일범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40% 41%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뭉뚱그려 버리면은 기분 나쁘죠. 네. 이 성질들이 다 다른 건데 이거 제가 봐도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폭이네. 정당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과자가 무슨 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가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 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선택을 안 했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점잖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속속 출마에 나서면서 공천 학살이 일어난 거 아니냐, 또 뭐 자객 출마 논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 비명계 인사를 찝으면서 가면서 굉장히 그 지역의 민주당 당원분들 강성 지지층들을 좀 규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수박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같은 당내에 있었던 분들을 뭐 이렇게 관역으로 이제 그림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기대에 따라서 경선에서 좀 유리한 구지를 좀 차지하려고 더 과격한 발언들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게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께 이 질문 네. 마무리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얘기인데 이제는 전 의원이 되셨고요. 네. 개혁신당 합류 선언하면서 또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류호정 의원님과 좀 대조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입장은 어떠신지? 네, 뭐 그런 지역이 나올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예. 허은하 의원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정의당과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당대가 있고 당원 총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상황이 뭐 김종일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정당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었잖아요. 예. 그럼 뭐 심상정 의원 고향과 비롯해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하고 비례위성정당 참여해서 정의당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다시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도로민주당 이중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 규정하게 되는 건데 참담함을 느끼고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과 심상정은 다르다라고 의원단이 다 나서서 이야기했고 당원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건지 정말 참담하고 적어도 정의당 당론은 양당 정치 극복, 조국 사태 이후 했던 반성, 민주당과의 결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론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을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의 그런 선택과 그 지금 정의당 당내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분과 비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성격을 좀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욕 같습니다. 먹을 각오는 했기 때문에 네.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